이 사진 본 적 있어요? 압구정 아파트 배경으로 소가 밭 가는 사진. 강남 개발과 고속 성장의 상징 같은 사진이에요. 오늘 주제인 이 댐이 한강이 넘치는 걸 막으면서 강남을 만든 1등 공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이기도 하죠. 낙동강숙의 안동댐, 금강숙의 대청댐, 북한강 상류의 평화의 댐, 남한강 충주댐, 그리고 여기가 1위죠. 강원도 춘천에 있고 저수용량은 29억 톤, 세계적으로는 5위. 잠실 주경기장이 물그릇이라고 하면 1350번 채울 수 있어요. 제가 춘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요, 가끔 간 적이 있는데 정말 가슴이 막 웅장해지면서 참 신기하고, 그 호수를 보면은 한편으로 아름답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2년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 소양강의 가을 정취를 보러 가야겠다 하면서 끝이 나는데요,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딱 보면 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댐 높이만 123m, 길이 530m니까 반세기 전에 이 댐을 시공한 곳이 현대건설이죠. 오늘 또 주제인 이분이 댐 건설 비용은 팍 낮추면서 훨씬 더 튼튼한 사력식 공법이라는 걸로 설계를 바꾸는 걸 제안했는데요. 자갈이랑 모래를 쌓아서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다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극적으로 채택이 됐고 성공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에 지어진 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이 한마디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 댐을 만들었고 이 댐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자, 이번 편은요, 소양강 댐으로 본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입니다. 처음 소양강에 댐을 구상한 건 사실 전력 사정 때문이었는데요. 제한송전이라는 거 혹시 알아요? 당연히 모르겠지, 옛날 얘기니까. 1945년부터 1964년까지 20년 동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전기가 아예 끊기는 거예요. 그때는 뭐 집도 그랬고 공장 같은 것도 그래서 공장이 다 멈추고, 발전시설이 거의 다 북한에 있다 보니까 화력발전소를 열심히 지었는데도 1964년까지 제한송전이 계속됐어요. 일제시대에 수력발전소들이 건설됐으나 대부분 북한에 치우쳐 있어 해방 당시 남한은 전체 발전 설비의 10% 조금 넘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혹시 가장 큰 피해를 줬던 태풍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1959년 태풍 사라를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억하고 있죠. 최저 해면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역대 1위, 65년 동안 1위예요. 인명피해도 가장 많았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고 어렵게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것도 최대 명절인 9월 추석 연휴 때였어요. 철도, 도로 뭐 다 끊기고, 정전에 부산에는 쓰나미까지 오고. 지금 생각해도 몸서리치는 태풍 사라와의 내습은 이 땅 위에 형용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을 빚어냈습니다. 전국에 사망자 600여 명, 부상자 2,000여 명을 냈으며, 물을 다스리는 시수혁신 없이는 경제 부흥도 불가능하다. 또 물을 이용하는 이수도 근대화, 산업화에 중요했죠.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까지 물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발전 전용은 댐을 조금 낮게 쌓아도 되고 비용도 좀 적게 드는데, 태풍, 홍수 이렇게 자연재해가 계속 심각하니까 대책이 필요했겠죠. 홍수 조절이나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발전 전용으로는 안 된다. 결국에는 다목적 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 게 1962년이었어요. 근데 비용이 문제였죠. 가난한 나라에서 천문학적으로 돈이 드는 건데 될 수 있을까? 도박 같은 사업이었다는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실패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근데 그때 대일청구금 일부를 소양강 댐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건설이 급물살을 탑니다. 1966년 수자원 개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듬해 한국수자원개발공사도 출범했어요. 자, 이제 가장 큰 결정이 필요했죠. 무엇으로 어떻게 지을까? 당시 댐 건설 기술 당대 최고를 자랑하던 일본 공영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대일청구금이 들어가면서 그 회사에 설계랑 기술 용역을 주게 됐죠. 구보타 회장과 밑으로 사장, 부사장들이 동양 최대였던 북한 압록강의 수풍댐을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일본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견적을 쫙 보곤 여긴 콘크리트 중력댐을 지어야 맞다고 한 거죠. 콘크리트 중력댐이 뭐냐면 미국의 후보댐이라고 유명한 댐 있죠. 근데 일본 기술자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경력과 규모를 가진 건설사 대표 한 명이 반기를 들었어요. 현대건설의 정주영, 당시 사장이었습니다. 최저가 입찰로 발주를 따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건 완전히 아닌 거지. 우리 건설부나 어디나 댐 전문가가 없으니까 일본 공영의 페이스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제철소도 없었죠. 포항제철소가 1973년에 세워졌으니까 콘크리트 댐으로 만들려면 철근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일본에서
외국에서 다 수입을 해와야 하고 시멘트도 비쌌고요. 정주영 사장은 설계비, 기술 용역비는 물론 엄청난 양의 기자재 값까지 전부 자기 나라 일본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속셈이 손에 잡힐 듯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입을 한다 쳐도 내륙 한가운데 있던 춘천, 그 중에서도 산골짜기까지 그 자재들을 옮기려면 앞이 캄캄한 거죠. 철로를 복선으로 더 깔고 경춘국도를 4차로로 넓혀야 되는데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불가능. 근데 또 일본 공영이 설계를 해준 대로 공사를 했다가는 완공도 보기 전에 현대건설 자체가 휘청일 것 같은 거죠. 그땐 선진국들이 후진국한테 원조라는 미명으로 바가지를 씌우고 이자까지 벗겨먹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정주영 사장은 무슨 방법이 없을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의외의 장소에서 답이 나왔어요. 당시 태국 정부에서 초청장 하나를 받습니다. 그때 태국이 파손댐이라는 걸 짓고 있었는데 현대건설이 태국에 고속도로를 놔준 인연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건설 사업, 유명한 사람도 등장했죠. 암튼 초대를 받고 가서 설계도를 보니까 이 파손댐이 자갈로 쌓은 사력댐인 거예요. 높이가 100m짜리. 그때까지 사력댐은 한 30m, 40m 정도 가능하다고 봤었는데 국내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정주영 사장은 귀가 번쩍 뜨였어요. 더 알아보니까 서구에서는 사력댐을 거의 200m까지도 짓고 있다고 하고요. 소양강 현장에 가보니까 좋은 자갈이랑 모래, 흙이 엄청나게 널려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강바닥에 쌓이면서 높이도 높아졌는데 하천 정비도 하면서 자재로도 쓰고 일석이조. 그래, 이거다. 이거 정말 좋은 재료다. 이걸로 사력댐을 만들자.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자. 그리고 일본에서도 큰 규모의 사력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기후현에 있는 미보로댐 현장까지 달려갔는데 소문대로 130m 높이의 사력댐이 지어지고 있었죠. 확신을 갖고 극비리에 준비를 하죠. 사력댐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결국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일본 공영이랑 건설부, 수공에서 난리가 난 거죠. 굳이 가불로 따지면 현대건설은 을 중에 을인데 그땐 또 정부 공사에서 업체의 입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작을 때였죠. 시공만 잘하면 되지 어디서 설계를 가지고, 그것도 최고의 일본 공영이 한 설계인데 그때 일본 공영의 부사장이 동경대를 나온 엘리트였어요. 근데 정주영 사장은 한학을 배우긴 했지만 소학교만 나왔잖아요. 막 삿대질을 하면서 소학교밖에 안 나온 초졸이 우리 동경대 출신들이 수두룩빽빽한 이 세계적인 회사를 무시한다고 네가 뭔데 감히 설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 면박 정도가 아니라 자서전에는 내용보다 욕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서울대 공대 출신이 많았던 건설부 관료들도 정주영 사장을 나무랐대요. 정부에서 이미 다 하기로 하고 다 받아왔는데 당신이 뭔데 바꾸라는 거냐 이렇게 한 거죠. 현대건설에도 서울대 공대 출신 직원들이 있었는데 우리 건설부 관료들이 대선배니까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의외의 원군이 있었습니다. 정주영 사장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시끄러운 소리도 나오고 하니까 그게 청와대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얘기를 쭉 전해들은 대통령이 오히려 건설부 장관한테 반문을 하면서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북한에서 포격을 하면 콘크리트 댐은 파괴가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한 거죠. 사력댐으로 만들어야 발 뻗고 잘 수 있다. 사력댐이 자갈 산이랑 비슷해서 포탄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푹 파이고 만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다시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라고 한 거죠. 사실상 정주영 사장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한두 달쯤 뒤에 일본공영 구보타 회장이 아까 그 삿대질한 부사장이랑 함께 정주영 사장을 찾아왔어요. 8순이 넘은 구보타 회장이 젊은 정주영 사장한테 90도로 절을 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해요. 우리 하시모토 군이 큰 결례를 했습니다. 원래 전공이 콘크리트 댐이라 사력댐을 잘 모르고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현장 조건을 다시 다 조사해봤는데 안반이 취약해서 콘크리트 댐보다는 오히려 사력댐이 낫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신 판단이 옳았어요. 그렇게 1968년 8월 사력댐으로 설계가 바뀌고 공사가 다시 시작됐어요. 엄청난 일이었죠. 당시 수공 설계부장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미 중장비며 자재들이며 다 발주했고 그것도 대일 청구권 자금이 들어갔는데 설계를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죠. 정주영 씨가 정말 대단했다. 그 바람에 몇 달간 밤을 새워서 설계를 다시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공사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현대건설 직원 60명이 교대로 밤근무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일요일, 토요일도 없었습니다. 24시간 계속 주야로 온 그 현장을
조명을 밝혀가면서 축조를 했는데 여름 휴가도 가까운 곳에 청평사 계곡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간이 야영장 같은 걸 차려놓고 교대로 가족들을 불러다가 낮에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밤에는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때는 뭐 경치도 좋겠다, 회사에서 부식도 나오겠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고 하고요. 국가의 미래를 건설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아주 그냥 뭐 10분의 1 정도 되는 댐은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엄청 크고 동양에서 그때는 제일 크다 그랬어. 1972년 건설이 3분의 2 정도 됐을 때 담수를 시작했어요. 빠른 가동을 위해서였죠. 29억 톤을 채우려면 3년이 넘게 걸리니까 완공 전부터 물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차고 나선 넘칠까봐 비만 오면 직원들이 잠도 못 자고, 그래도 시간이 많이 줄었죠. 그렇게 6년 반 동안의 공사가 모두 끝나고 1973년 10월 당시 동양 최대, 세계 4위 규모의 사력댐 소양강댐이 만들어졌죠. 연인원 500만 명이 투입됐고 국민 한 명당 7가마니의 모래와 자갈이 들어갔다고 해요. 당시 인구가 3,500만이니까 곱하기 7은 총 사업비는 321억 원, 당시 정부 예산의 6분의 1이 들었어요. 일부는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해결했고요. 현대건설은 엄청난 적자 위기에서 흑자로 결과를 180도 바꾸면서 큰 기반을 다졌습니다. 댐의 진가는 1984년과 1990년 대홍수 때 빛을 발했어요. 홍수 조절 용량이 5억 톤인데 상류에 물을 가둬두니까 한강 인도교 수위가 2m 가까이 낮아졌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저수용량 한계치를 딱 1cm 남긴 상황에서 방류를 시작하고 조금씩 댐의 수위가 낮아지고, 그렇죠. 이 의암댐이나 청평댐 또 팔당댐은 수력 발전용이라서 사실상 홍수 조절의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 팔당댐 보면은 정말 커 보이잖아요. 근데 담수할 수 있는 용량은 소양강댐이랑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소양댐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큰 수문을 연 건 50년 동안 딱 20번밖에 없었어요. 아까 그 사진 봤잖아요. 치수의 성공이 강남의 발전이랑 또 연결이 돼요. 댐이 완공된 1973년 1인당 GNI가 142달러에서 딱 50년 만인 지금은 33,000달러가 넘었고요. 소양강댐은 또 수도권의 젖줄이기도 하죠. 하루 332만 톤의 물을 보내주고 있어요. 1,100만 명이 쓸 수 있는 규모, 수도권 용수 공급량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양이에요. 특히 반도체 산단에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수원 용인의 첨단 클러스터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서 소양강댐을 빼놓을 수가 없죠. 또 무공해 전력을 생산하는데 연간 33만 명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어두운 부분도 있죠. 공사 과정에서 37명이 희생돼서 위령탑도 지어졌고요. 그때 뭐냐면 안전사고들이 많이 났어요. 이 댐을 완공할 때까지 한 40명이라는 그 희생자가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죠. 또 인근에 살던 18,000여 명의 주민들이 수몰로 인해서 강제로 고향을 떠나보내야 했어요. 말 그대로 실향민이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고향에 이렇게 오면은 전부 친구들이 있잖아요. 집이 있고 우리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모이질 못하고. 부근에 2중, 3중으로 처진 개발 규제 같은 부작용도 컸습니다. 춘천과 양구, 인제 주민들의 희생이 컸던 거죠.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피해가 10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분석도 있고요.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댐 계획을 밝혔어요. 소양강댐이 논의되던 6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요. 환경적인 문제도 크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난항이 예상되고 있죠. 큰 그림도 필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합당한 방안도 나와야 되겠고요. 아무튼 마무리하자면 반세기 전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나가면 된다는 그 도전 정신이 동양 최대의 사력식 다목적댐을 우뚝 서게 했고, 지난 50년간 지금도 변함없이 그 댐이 주는 풍요로움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 머리만 쓰고 공법만 잘 개발해서 하게 되면은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그야말로 큰 재산을 후손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거 뭐 다 때가 됐으니까, 시기가 되니까 한 거지, 누군가 해도 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또 한순간 한순간이 엄청난 싸움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자서전을 다시 읽으면서 느낀 점이 많은데요, 그 속에 담긴 짧은 글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몇 차례의 호된 시련은 있게 마련이다. 그래도 좌절해선 안 된다. 그리고 틀림없는 사실은 바람이 나무의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리게 만드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를 보다 굳세고 현명하게 성장시킨다.